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반가워요. 천하긴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의 변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통주의적 접근 방법, 트레디셔널리즘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과학 이전의 방법으로서 관습이나 권위, 직관에 의한 그런 접근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과학성이나 어떤 특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현실 적응이나 또는 현실 적용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통주의적 접근 방법은 순수 이론적인 성격이 대단히 강합니다. 다분히 전통주의적 접근 방법은 철학적이고 역사적이고 제도적인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습에 의한 방법, 권위에 의한 방법, 직관에 의한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전통주의적 접근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은 잔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소셜 컨트랙트 시오리입니다. 이거는 순수 이론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게 이제 그 현대의 그 법치주의 또는 법이론의 기초가 되는 순수 이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하던 인간이 사회계약을 통해서 사회와 국가를 형성하지만 이로 인해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의사인 일반 의사 속에 구현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사회계약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사회가 형성이 되면 이제 자연에서 살던 그런 그 사람들이 이제 개인이 아니고 이제 집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단이 형성이 되면 그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규칙을 만들고 또 뭐 법 같은 걸 만들게 되겠죠. 그러면 인간의 자유나 평등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회나 집단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희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계약은 인간 자신들을 위한 그런 약속인 것이죠. 따라서 이 계약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진 사회계약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 전통주의적 접근 방법에는 실험이나 검증 같은 방법으로 과학성이나 합리성을 모색하기보다는 기존의 현상들을 인정하고 그 성격을 찾아내는 거나 또는 처방을 모색해야 한다는 그런 그 평가 내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행태주의적 접근 방법, 비헤이벌리즘은 다른 말로 이제 실증주의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인간의 그 정치적 행동이나 태도를 관찰하면서 그걸 규명하는 것이 바로 행태주의 접근 방법. 그러니까 인간의 그 행위가 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현대 조사 방법론의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것은 가능한 많은 의문을 제기를 하고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한다는 그런 점에서 실증주의 이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SR 도식이 뭐였죠? 스티뮬러스 자극과 리스폰스 반응입니다. 사람은 자극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반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행태주의는 규칙성과 통일성을 추구하며 명제에 대한 검증이나 또는 기법, 또 특히 이제 계량화를 중시합니다. 따라서 가치 중립, 어떤 가치 지향적인 것이 아니고 가치 중립적이고 또 순수 과학이나 체계화된 이론을 지향을 합니다. 그리고 학문 간의 연관성을 지향하는 그런 응용 연구를 지향을 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 이 행태주의적 접근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행태주의의 한계가 뭐라고 했죠? 행태주의는 자, 인간 행위에 대한 일반성, 과학성을 중시하지만 인간 행태는 여기서 벗어나는 경우가 또 많고 지나치게 기법을 강조해서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행태주의의 비판 또는 한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후기 행태주의, 포스트 비헤이버리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후기 행태주의는 학문의 과학성을 고려하면서 수단으로서 과학성보다는 목적으로서의 현실 적합성을 더욱 중요시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후기 행태주의는 본질이 기법에 우선을 하고요. 또 구성원들의 모든 지식인과 시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현실 개혁이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 후기 행태주의 접근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태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연구 방법인 과학성이나 실증성을 유지하면서 연구 대상을 보다 본질적이고 근본적 그리고 실체적인 문제로 확장을 하고 또 보다 넓게 질적,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이 연구 방법에 참여하는 학자들은 현실 개혁에 참여해야 하는 그런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책학, 그러니까 행정학으로부터 독립된 그런 정책학 학문과 그 다음에 고전주의 이론으로부터 또 독립된 신행정학 같은 것들이 이러한 후기 행태주의 접근 방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역사주의입니다. 이 역사주의는 역사학과 같은 연구 대상을 역사적 사실에 관련돼서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정치 분석 같은 이런 것들을 주로 연구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에요. 그래서 과학은 역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요. 또 사회체제를 갈등적인 측면으로 이해를 합니다. 사회체제를 갈등으로 보는 사람은 누구냐면 마르크스죠. 막스. 막스는 이제 경제학자이긴 하지만 사회는 계급 간의 갈등의 역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갈등이 항상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죠. 이걸 역사적인 사실과 관련해서 접근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와 과거에 대한 이해와 관계를 규명하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 역사주의 접근 방법입니다. 즉, 그 어떤 사건에 대한 그 외측, 즉 배경이나 원인, 결과, 영향 이런 것들을 규명하기 시작해서 그 행위를 분석하고 그 행위의 주체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또 무엇을 사색했는지 그 내측을 통찰하는 거죠. 평가하고 또 시사점을 도출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 역사주의 접근 방법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비판 이론입니다. 크리티시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프랑크푸르트 학파들이 주로 이제 이 연구를 진행을 많이 했어요. 호크하이머나 하버마스 같은 학자들이 이제 주로 했는데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던 것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재조명을 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 바로 이 비판주의적 접근 방법, 즉 비판 이론 얘기했습니다. 자, 비판 이론은 실증주의를 비판하긴 하지만 실증주의의 과학성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증주의의 극복을 통해서 과학 정신을 포괄적으로 재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경험주의 또는 상대주의 또는 변증법, 비판주의, 정신분석학 같은 것들이 자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사회학 과학적 연구는 가치 중립적이어야 하고 또 몰가치적, 즉 가치 상실적이어서는 안 되며 관련 문제에 유의해서 현실성과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비판 이론의 목표는 현대사회를 비판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발견해내는 것이죠. 자, 그 방법으로는 경험의 개념을 실증주의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넓은 의미의 경험주의, 그 다음에 인간은 역사에 의존하는 존재로서 심리적, 사회적 상황에 의존하는 상대주의, 그리고 자신과 타인의 사이에서 제약성, 일관성을 발견하여 진리에 접근하는 변증법, 그 다음에 역사 발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한 비판주의, 그 다음에 인간의 선험적 의식세계를 탐구하는 정신분석학 같은 것들이 이 비판 이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현상학입니다. 페노메놀로지인데요. 자, 이거는 사회과학 연구의 계량적 방법에 대한 한계로 시작이 됐고요. 이 계량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시작이 됐어요. 자, 왜냐면 현상을 인간의 주관성으로 분리해서 관찰하고 측정하는 것에 대한 그 회의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상을 계량화하는 그 사유 습성과 모든 문화 현상을 몰상화하는 태도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게 현상학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주의의 재확립이라고 보는 그런 그 관점이 있는데요. 내면적 심층 동기를 파악할 때 비로소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가능해진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상 그 자체를 관찰하고 거기를 측정하고 하는 데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자, 문제는 현상학은 이제 사회 현상을 인간의 행위로 환원을 해서 사회 현상의 세계는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의식의 세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의식의 세계다. 나와 너의 상호 주관적 세계로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타인의 주관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남의 경험이나 동기, 의식 등에 대한 나를 투영해서 인식하는 감정이입을 통한 그런 인식작용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현상학의 그 한계나 문제점은 뭐냐면 개인의 제한된 의미의 영역을 강조하는 주관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객관성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엄격성을 상실하게 되고 또 체계와 환상에 따라서 남의 주관을 객관화시키는 또 그러한 한계점,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현상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도주의가 있는데요. 이 제도주의는 그 연구 대상이 공식적인 구조인 제도의 그 연구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정부기구론이라든지 또는 법 규정이나 또는 헌법 구조 뭐 이런 것들의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또 조직의 그 행위를 그 연구 대상으로, 그러니까 어떤 조직, 구조, 제도 이런 것들이 바로 연구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 기능적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Structural, Functional Approach가 있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Political System, 그 정치 체제를 분석하는 그런 접근 방법입니다. 즉 하나의 그 시스템 시오리로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하게 되는데 정치는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다. 따라서 스스로 환경에 적응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이 사회의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구조적 기능적 접근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대표적인 이론이 바로 이제 체제 이론, 즉 시스템 시오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시스템 시오리는 뭐냐면 어떤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을 외부에는 환경이 감싸고 있고요. 그 조직에는 외부로부터 인풋이 들어와요. 요구나 지지 뭐 이런 또는 뭐 민원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 그 조직 내에서 그거를 변화하는 과정, 그걸 전환이라고 하는데 스루풋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있던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정책 결정 기구가 그 조직에서 형성이 되고요. 이것이 이제 나타나는 외부로 나오는 결과물 산출 아웃풋이 정책 결정이 되겠습니다. 또 이 정책 결정이 됐는데 이게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는 그 시행착오가 겪게 되면 평가를 해서 다시 환류를 시키는 피드백 작용까지 하고 또 이런 모든 조직의 이런 그 체제에는 목표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체제 이론으로 설명하는 구조적 기능적 접근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비교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비교 연구라고도 하고 또는 비교 학문이라고 하는데 정치 제도나 또는 체계나 문화 유형, 역사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미국의 민주주의 또 유럽의 민주주의는 같은 추구하는 뭐 자유와 평등 이런 것들이긴 하지만 인간의 존엄 이런 것이지만 그 제도 자체에는 상당한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왜 각각 그 나라마다 똑같은 민주주의를 채택을 해서 하고 있는데도 그 제도의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서로 역사적인 거, 문화적인 거 또는 뭐 지리적인 거, 인구학적인 거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서로 비교를 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이제 합리적 선택이 있습니다.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데, 자, 인간의 합리적 활동이 바로 이제 대상 모델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합리적. 자, 합리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사실 합리적이란 말은 대단히 모든 사람들은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자기의 이익에 반하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자기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동에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개인의 합리예요, 합리. 근데 이러한 합리가 서로 전체로 이제 모았을 때는 과연 그게 합리적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또 많은 그 회의감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게임 이론에서 이제 이것들을 설명을 하게 되는데, 자, 게임 이론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뭡니까?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죠.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그런 게임 이론인데, 모든 사람은 자기의 목적이나 자기 이익에 맞춰서 그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이익만 차리다 보면 모든 의사결정이 합리적이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전체로 봐서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일지 모르지만 전체로 봐서는 합리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인간의 그 합리적인 행동에 대한 활동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비판 또는 어떤 그 평가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